프로파일러 수업. 네, 프로파일러 수업 오늘도 브로콜리너마저도의 덕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이 두 번째인데. 네. 근데 정말 그 뉴스를 항상 또 전달하시잖아요. 네. 그 현장감 넘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게 예. 되게 좀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빠르고 신속하게 예.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네. 보이는 거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그 되고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도 엄청 좀 저에게는 좀 마음이 좀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네. 오늘 사건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30대 김모 씨가 반사회적 성격이 의심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어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은 미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이후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고 피해자 유족은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당진에서 발생했던 끔찍한 살인 사건 작년에 참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참혹한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 또 이 사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네. 있으니까요. 그때로 돌아가서 좀 사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2020년 6월 25일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당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한 뒤 잠이 든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고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잠입해서 새벽에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죄 후 여자친구 언니의 차를 훔쳐 울산으로 도주해 교통사고를 내는가 하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일출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00만 원이 넘는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모님의 경찰 신고로 범행이 드러나 결국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 7월 2일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연쇄살인입니다. 연쇄살인이라면 이제 두 번의 살인을 이어서 한 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연쇄살인이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그 잔혹한 형태의 범죄로 아직까지는 범죄 심리학에서 보고 있는데요. 네. 단순히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피해자 수가 2분 이상이라서가 아니고요. 네. 연쇄살인이 되려면 첫 번째 살인과 두 번째 살인 사이에 네. 심리적 냉각기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살인을 이르게 된 동기, 네. 그것이 분노이건 뭐 탐욕이건 네. 뭐 무력이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요. 그것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들은 연속 살인 혹은 뭐 다중 살인 이렇게 부르지만 네. 한번 그런 살인에 이르게 되는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네. 돌이켜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네. 얼마나 나쁜 잔혹한 행위를 했는지. 만약 우발적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발적이었다면. 그런데 그렇게 냉각이 되고 네. 흥분이 가라앉고 냉정을 되찾은 뒤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때 우리가 이런 범죄자를 연쇄살인범이라고 하고 이런 사건을 연쇄살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되게 반사회적인 소경이 되게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연쇄살인범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당연히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이 A 씨는 검거 직후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말다툼 후에 여자친구에게
이런 행위를 해서 이제 살해를 한 것 그리고 이런 것들 그 뒤에 이어진 범죄들이 우발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 할까요? 우발적인 범죄로 볼 수가 없죠. 우발이란 것은 살인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네. 순간적인 감정적 격정, 네. 흥분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자신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첫 번째 살인의 경우에는요, 둘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여자친구의 술 주정에 격분했다라고 자기가 말다툼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말다툼했는데 만약에 우발이라면 그 폭행이나 상해나 살인 행위는 어디서 일어나야 됩니까? 아 말다툼 중에 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야 되죠. 일어났어야 되는군요. 그게 아니고요. 여자친구가 결국은 본인에 의하면 스스로가 이렇게 네. 잠이 들었다고 해요. 잠이 든 여자친구를 침대에 옮기고 그리고 침대 위에서 살인을 했어요. 목을 졸라서. 그러면 우발이 될 수가 없겠군요. 그거 어떻게 우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우발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 범인이 가지고 있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네. 자신의 행위의 무게와 그 피해자에 끼친 네. 해악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그 1차 범죄 이후에 바로 도망가지 않고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네. 또 숨어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 이것도 역시 같은 어떤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당연하죠. 특히 제가 앞서 이제 연쇄살인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은 것이 이 첫 번째 살인과 두 번째 살인 사이에 네. 시간상으로는 2시간 반입니다. 네. 밤 10시 경에 첫 번째 살인 저지르고 그다음에 이제 자정이 넘어서 12시 반경 그때도 미리 언니 집으로 가요. 근데 먼저 갔죠. 맞아요. 갔는데 언니가 아직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그랬더니 그 빈 집에서 2시간 반을 혼자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언니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바로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네. 숨어 있다가 음. 언니가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범행을 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침대 위에서 네.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범행을 했던 것도 네. 이 범행을 하기 전부터 여자친구에게 범행을 하기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걸까요? 사실 피해자들의 아버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네. 이 아버님의 생각과 의심, 말씀은 처음부터 타겟이 여자친구가 아니라 언니였다. 아.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언니가 네. 사장님이시고 능력이 좋으세요. 돈도 잘 버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그 동생은 이 술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있다가 그 병원에서 만났어요. 이 남자가. 아, 그런 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고 가족 관계를 알고 언니가 당진에서 그 사장님으로 네. 작은 이제 그 가게죠. 네. 운영하면서 돈을 잘 번다는 얘기를 알고서 의도적인 접근을 한 것으로 부모님은 의심을 하고 계세요. 아, 그렇게 제가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아예 이 남자가 특히 이제 그 여자친구가 부산이 원래 이 남자의 그 근거지였거든요. 부산에서 살자라고 요청을 해요. 언니 있는 데로 가지 말고 언니한테 부담 주기 싫다. 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우겨서 언니 있는 곳으로 옮겨왔고요. 근처로 갔군요. 네, 그런 부분들이 모두 모아지면 첫 번째 살인은 여자친구였지만 네. 그 다음에 이어진 언니에 대한 살인은 그것이 오히려 더 먼저 계획된였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언니의 외제 승용차 그리고 휴대전화, 금품, 돈 이런 것들을 모두 탈취해서 도주를 맞아요. 했죠.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언제 계획했는지는 본인이 안 밝히니까 정확하지 네. 않지만 분명한 계획범죄다. 그것도 주 타겟이 오히려 여자친구이기보다 언니일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네 9193님께서 언니와 동생이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 멀리 살았어도 연쇄 살인이 이어졌을까요? 하고 궁금해하셨거든요. 범인의 주장은 왜 언니까지 살해했느냐? 네. 언니가 같은 아파트에 몇 층 위에 살고 있었거든요. 12층에 네. 살고 있었는데 자기는 9층이었고 그런데 만약에 여자친구만 살해하고 자기가 도망가면 언니가 당연히 와서 발견하고 자신을 네. 용의자로 경찰에 신고할까봐 네. 그 들킬까봐 겁나서 살해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다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이란 게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본인의 주장이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여자친구를 만나고 당진으로 기어이 올라오고 그리고 언니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졌던 것들을 본다면 같은 아파트에 살지 않았어도 네. 아마도
언니에 대한 범행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까 그 말을 했을 때 그 범인이 이게 변명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피해자들의 차를 이용해서 네. 그리고 또 신용카드도 막 훔쳐쓰고 예. 게임 아이템도 결제하고 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 그 말과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꼬리가 잡히지 않았을까요? 상당히 무모하게 행동을 했죠. 그런데 앞서 그 사건 개요 설명을 해 주실 때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부모님께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낸 그래서 네. 피해자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거든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인에게도 계속 문자를 보내서 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발각되는 시간을 상당히 지연시켰어요. 음. 그런데 울산 쪽으로 도망을 가서는 네. 그 승용차로 사고를 내요. 교통사고를 네, 내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훔친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유흥업소에서 쓰고 그리고 유흥업소에 있는 아가씨한테 선심 베풀고 네. 이렇게 하다가 또 돈이 필요해지니까 그 당진에 자기가 살해한 그 언니의 가게의 그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그 문자를 보내요. 문자를 보내서 언니인 것처럼 언니의 이 전화로 네. 휴대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했나요? 아니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아. 가게의 비밀번호를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네. 그것이 사실은 이 검거된 단초 중에 하나였고요. 그 직원이 의심을 의심스럽죠. 네. 이걸 비밀번호를 모를 리도 없고 네. 그리고 그 사장님의 성격은 대단히 꼼꼼하기 때문에 절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는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리하게라도 당진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2명의 시신이 여전히 아파트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으리라는 생각 예상하에 와서 그 가게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금품을 가져갈 계획이었던 거죠. 대단히 치밀하고 대담하면서 잔혹한 범죄입니다. 네. 이 범행을 하고 나서 돈을 아주 많이 쓰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 범행 동기 경제적 부분이 일단 컸겠죠.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고 언니를 타겟으로 삼은 것도 바로 그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범인은 네. 상당한 이제 경제적인 무절제, 소비 향락,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빚을 지고 그리고 빚을 갚지 않으면서 네.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 정신병원에 자기가 들어가고 이런 행동들을 한 것도 확인이 돼요. 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무절제 이것도 사실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한 요소 중 하나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생하고 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그런 경제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 역시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그 A 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인가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친구를 만난 곳이 사실은 그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범인 남자가 거기에 들어갔느냐? 이 여성분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들어간 네. 것이었고요. 이 남자가 왜 거기 들어갔느냐? 정신질환에 대한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진단도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렇군요. 가까운 지인, 이 범인의 가까운 지인의 설명에 따르면 정신병원에 들어갈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기가 갚지 않은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런 채무 관계, 그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네. 그러한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칭병하고 자신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 우울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입원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정말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가 뭐 기존의 사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실제로 범죄 전력이 있나요? 있어요. 있고 여러 가지 자범이죠. 돈을 훔치고 그리고 도주하고 뭐 이런 형태의 범행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지금 또 되게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좀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고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검찰이 사형을 고용하는 걸 이렇게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국제사면위원회 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서 그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정한 나라죠. 네. 뭐 20년 이상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말이죠. 하지만 우리 형법엔 여전히 사형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개념 규정이 중요하다. 이 사건을 연쇄살인으로 본다면 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모두 다 사형 판결 받았습니다.
연쇄 살인범들은 사형 밖에는 내릴 수 있는 형벌이 없어요. 그만큼 가중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인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범죄이긴 하지만 네. 거기는 여러 가지 또 참작의 사유들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뭐 피해를 당하다가 가해자에게 반격을 가하는 형태의 살인 사건도 있고요. 네. 때로는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어떤 개전의 정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살인들이 있는 반면에 연쇄 살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기를 두고 첫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자기가 행한 그 죄의 무게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도 침착해지고 돌아볼 수 있고 냉정해진 상태에서 또다시 살인을 한 경우란 말이죠. 진짜 끔찍한 이거는 사람들이네요. 사형 이외에는 내릴 수 있는 형량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건 피해자 두 분의 아버님께서는 네. 너무 걱정.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1심에서는 이 사건을 연쇄 살인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됐군요. 예, 이 범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첫 번째 여자친구를 우발적으로 살해하고 네. 걸릴까봐 겁나고 두려워서 아. 인근에 살고 있는 언니까지 살해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그러한 범죄 심리적인 요소로 보자면 이 설명은 도대체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 설명이 될 수 없군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2시간 반 동안을 혼자서 빈집에 기다리고 있다가 네. 예,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도 그렇고 첫 번째 살인의 우발성도 인정할 수 없는 거고 네.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의 승용차나 또는 카드 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 거짓 메시지를 네. 보내고 그런 상황을 조작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금품을 탈취하려고 가게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동들 네. 이런 것들 종합을 하면 이건 연쇄살인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사형 밖에는 내릴 수 있는 형량이 없다. 네. 그래서 이번 항소심 반드시 사형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만약 그 무기징역이 되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건가요? 무기징역형이란 것은 언제든지 감형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형기의 3분의 2 이상 네. 복역하면 가석방도 가능하고 정말 큰 차이겠군요. 엄청나게 큰 차이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새로운 사건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